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저희는요, NCS 합격 노트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문서 이해 능력 중에서 비판과 반박 그리고 추론에 대해서 한번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서 이해 능력 여러분들 아마 쭉 문제 풀어 오시면서 수업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건 맞습니다. 정확한 독해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독해를 해내가는 것,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비판과 반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1번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자, 1번 문제는요. 주장을 찾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래요. 3단계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장 찾고요. 그에 대한 반박 찾은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글의 주장에 대한 같은 결을 찾아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요, 대중문화의 정치적 기능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대중문화의 정치적 기능. 이게 바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들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중문화가 대중들을 사회의 권위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순응의 기능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한편으로는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도피를 유도하여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유명한 3S, 이것이 바로 현실 도피와 마취를 일으키는 대표적 도구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대중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적극적인 세뇌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광고나 대중음악의 내용이 규격화되어 현재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지속해서 주입함으로써 대중은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의 능력을 상실한 1차원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르노는 특별히 대중음악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대중음악이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했고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대중음악은 우선 규격화되어 누구나 쉽고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은 어려움 없는 수동적인 청취를 조장하여 자본주의 안에서 지루한 노동의 피난처 구실을 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중음악이 소비자들의 기존 질서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박 혹은 혁명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박이려면 아니다. 대중문화도 힘이 있다. 혁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다라는 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대중문화의 영역은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얻고자 하는 시도와 이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기능으로 볼 수 있고요.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이 문화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의도하는 그대로 문화산물을 소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대중문화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음악의 80%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하고 80% 이상의 영화가 엄청난 광고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한다는 사실은 대중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글의 주장에 역시 반박하는 결을 가지고 있고요. 대중의 평균적 취향에 맞추어 높은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19세기까지 대중이 즐겼던 문화에 비하면 현대의 대중문화는 훨씬 수준 높고 진보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질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지배 문화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에 저항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한 저항 문화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이 글의 주장도 반박도 아닌 좀 가운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이러한 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는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글은요. 대중문화가 대중을 사회 문제로부터 도피하게 하거나 순응하게 하는 역기능을 순행한다. 그래서 혁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중음악을 예로 들었지요. 큰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아니야. 대중도 얼면하게 판별해서 들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은 질적으로 훨씬 진보가 됐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19세기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올라간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혁명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만 찾으라고 해도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적절하지 또 않은 것을 찾으려 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해설지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서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골라왔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해서 찾고요. 그에 대해서 반박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금 1번 것처럼 반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글의 주장을 찾고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에서의 주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네요. 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라고 이 글쓴이가 먼저 첫머리부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요,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비현금 결제 방식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잔돈을 주고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요즘 많이 그러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기 위해 1,000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라고 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편리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요. 편리성. 그 다음에 경제적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계속 볼까요? 마지막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 흐름을 예측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이 셋 중에 하나로 반박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다양한 비현금 결제 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면 거래에 제약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래에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2번 비현금 결제 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우리나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어. 이 글의 주장과 같은 결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3번 비현금 결제 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라 할 수 없어 라는 경제적이다 라는 내용의 반박입니다.
맞고요. 나머지도 찾아볼까요? 비연금 결제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강화하여 사회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결은 물론 반대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로 들었던 것에 대해서 반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아니고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비연금 결제는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개인의 선택과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물론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는 맞는데 자유가 확대되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은 이 글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비판이나 반박. 여러분들 이 글만 봤을 때 추론과 좀 비슷한가요? 혹은 일치 불일치와 같은 결로 풀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이 글에 대해서 비판이나 반박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주어진 글에서 주장을 하기 위해 들었던 근거들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장하기 위해서 들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혹은 예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많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냥 반박, 내 생각을 가져와서 반박을 한다? 그는 옳지 않은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서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찾는 게 맞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주장하고자 했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들었던 근거를 찾고 그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찾고 그거에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반박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지 반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서 더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해설지 활용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 가보죠. 그 다음 문제는 10번 가지고 왔습니다. 10번은요. 다음 글 주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장을 찾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무조건 싫어가 아니라 주장을 하기 위해 들었던 근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겠죠. 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은 저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활발한 저작 활동을 촉진하여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라고 글의 흐름을 틀고 있네요. 이렇게 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저작권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 행사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익적 성격의 법조항도 법적 분쟁에서는 항상 사적 재산권의 논리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는 실제로 저작권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공유를 통한 문화 발전을 방해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때요? 이러한 것들이 방해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몇 해 전에 애국가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애국가 저작권. 자, 그 다음 저자가 사후 50년 동안 적용되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애국가가 포함된 한국환상곡의 저작권이 작곡가 안익태의 유족들에게 2015년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2015년까지 되었다라고 하네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마저 공공재가 아닌 개인 소유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창작은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창작으로 갑니다. 창작은 아니라 저작자와 인류가 쌓은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이는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난쟁이이기 때문이라는 뉴턴의 겸손이 바로 이를 말합니다. 이렇듯 창작자의 저작물은요, 인류의 지적 자원에서 영감을 얻은 결과이다. 그러한 저작물을 다시 인류에게 되돌려주는데 저작권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1960년대 프랑스 철학자에 의해 형성되었다. 예컨대 기호학자인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저자가 만들어내는 텍스트는 단지 인용의 조합일 뿐 어디에도 오리지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전자복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은 정보나 자료의 공유가 지니는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매체 환경의 변화는요, 원본을 무한히 복제하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창작의 주체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교환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요, 저작권의 사전 재산권 측면보다는 무엇하자?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의의를 가지려면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아니야, 사적 재산권이 더 우위에 서야 돼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저작권의 사회적 공유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저작물이 개인의 지적, 정신적 창조물 인데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을 취하려면 이런 것이 맞는 거죠. 저작권의 사적 보호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 사례가 적절하지 않나요? 적절한 것 같고요. 인터넷이 저작권의 사회적 공유에 미치는 영향 드러내지 못하고 있나요? 그런 내용으로 적절하진 않고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추측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나요? 객관적인 사실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아마 2번 쪽으로 가야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공익적 측면에서만 살펴봤고요. 글 안에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단순히 오리지널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합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애국가 저작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뉴턴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용의 조합이다. 인용의 조합일 뿐 오리지널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어때요? 개인의 창작에 의해서 정신적인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반박에 적절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추론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추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어진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가장 먼저 가져온 문제는 가장 기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밑줄 친 밀줄이 아니라 밑줄인데 오타가 났네요. 밑줄 친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아라 라고 했네요. 아무리 남을 도와주려는 의도를 갖고 한 일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고통이나 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꾸로 남을 해롭게 하려는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태도로서의 선은 행동이나 결정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 행동의 의도, 즉 동기에서만 본 선을 의미한다. 내 행동의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한이 있었다 해도 내 행동의 동기가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을 도와주는 데 있었다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남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갖고 한 일이라도 결과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정답은 의도와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저는 5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 이 글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라?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겠죠.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자, 태초의 자연은요,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균형적인 관계였습니다. 지금 자연과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등했다, 과거에는. 그러나 역시 역접 접속사 나왔네요.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자연과 인간 사회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은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 균형적 상태에서 자연과 인간은 긴장감을 유지하지만 한쪽에 의한 폭력적 관계가 아니기에 소통이 원활히 발생한다. 또한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한쪽의 희생이 필수적이지만 균형적 관계에서는 상호 후회적인 거래가 발생한다. 이때의 거래란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자연의 환경에서 각 개체와 그 후손들의 생존은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인간은 자연을 위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화해를 도모하게 된다. 인간에게 자연이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거래 대상인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대칭적인 관계로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된다. 어느 한쪽이 위아래가 아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질 내용,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인간과 자연의 힘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힘의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것이 바로 힘의 균형이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9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글을 읽고 추론하는 내용의 유형인데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10월 9일은요,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히 밝혀진 문자임은 물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어린아이도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한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 그 내용으로 보기를 추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면 정보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하고요. 어린아이도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한자나 영어와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3천자에서 5천자 정도의 수많은 문자의 모양과 의미를 외워야 하는 표의 문자 한자와는 달리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24개의 문자만 익히면 쉽게 조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몇 글자가 빠졌죠. 지금 전해지는 것은 24자입니다. 한글의 이러한 과학적인 부분은 실제로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탄을
받고 있는데요. 한글이 세계 언어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샘프슨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에서 과학적인 원리로 창제된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교수의 이름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발성기관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기관이죠. 소리를 내는 모습에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된 점이 과학적이며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징을 반영했다는 점이 놀랍다라고 평가합니다. 동아시아 역사가 라이샤워도 한글은 전적으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음소 문자로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이다 라고 찬탄하고 있으며 미국의 다이아몬드 교수 역시 세종이 만든 28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계라고 평가한다. 28자를 만드셨고 지금 전해지는 건 24자이죠. 지금 어때요?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학자들의 의견도 중요시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기록유산으로 등록함은 물론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인 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글자인 한글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큰 자긍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샘프슨 교수는요. 세종이 만든 28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누가 얘기했나요? 미국의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내용이 틀렸고요.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와 달리 문자를 따로 익힐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24개만 익히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보면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24개의 문자만 익히면 쉽게 조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익힐 필요 없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수여하는 이유는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문자의 모양과 의미를 외워야 한다 라고 했는데 문자의 모양과 의미를 외워야 하는 거는 표의 문자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한글이 세계 언어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60년대이죠. 그래서 샘프슨 교수, 동아시아 역사가 라이샤워 등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찬탄을 받은 건 맞습니다. 1960년대라는 거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일치불일치와 조금 결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추론이라는 것은 글 안에서 지문 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번 문제까지 가져왔는데요. 10번 문제 짧지만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면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적인 것이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을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 바로 미적인 것입니다.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라고 했네요. 왜 그러냐면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결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면서도 타율적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도 목적론, 즉
그 주변에 정해 놓은 것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정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는 그 곡을 혐오하듯 미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라고 했네요. 추론한 거. 작품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절대주의적 관점은 칸트와 유사한가요? 네, 맞습니다. 칸트는요, 어떻게 했나요?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해야 돼 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위에 보면요.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면서 타율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미에 대한 자율적인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요. 작품 구조에만 신경 써라. 작품 자체에만 관점을 가져라. 이것에서 미를 느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읽는데 탁탁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구조 자체에만 주목해라. 작품 자체에만 주목해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절대주의적 작품이 절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작품만 보는 것이 우리 절대주의적 관점이죠. 작품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칸트의 견해와 유사하고요. 우선 정답 1번 찾고요. 칸트는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보다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을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으려면 이런 내용이 추론이 가능하려면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내용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작품 자체를 봐야 해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추론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이죠. 절대론적 관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톨스토이의 견해에 따라 시를 감상하려면 운율과 이미지, 시상, 전개 이는 작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톨스토이보다는 칸트 쪽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다음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도덕이나 그 다음에 미를 도덕이나 목적 이쪽 분들은요. 톨스토이와 마르크스 이쪽 분들은요. 도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목적론이 있어야 된다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예술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 감상에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나요? 물론 도덕이나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지만 고유한 특성의 감상이 중요해 아니야 라는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내용만 가지고 이 짧은 이 몇 줄 안 되는 이 내용, 이 보기의 지문만을 가지고 추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유한 특성 감상에는 주장하지 않다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이 글에서는 자율적이기도 하고 타율적이기도 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칸트고요. 이쪽 견해는요. 마르크스와 톨스토이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더 이상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추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오히려 짧고요.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라 하는 내용은 솔직히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긴 글은 읽어나가는데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긴 글일수록 내용에 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서 찾아나가기는 쉽습니다만은 우리 마지막 문제처럼 글이가 좀 짧으면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괜찮을까라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내 판단보다는 주어진 글에서만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좀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고요. 조금 내가 부족할 것 같아, 조금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은 해설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이제 문서 이해 능력 말고요, 작성 능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 풀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